안녕하십니까. 더병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심리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격검사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막판에 이제 로사 검사라든가 TAT 검사 또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투사적 검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 그 영어 이니셜, 그러니까 그 영어 알파벳으로 줄여서 부르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된다. 시험 문제는 친절하게 한글로 풀이해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었는데, 이런 검사지도 있어요, 여러분들. T, P 검사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검사지 좀 아시는 분 금방 알 거예요. 이게 뭐냐면 H가 뭐냐면 하우스, 트리, 나무, 피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집, 나무, 사람 검사에서요.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DAP하고 비슷해요. Draw a person 검사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집을 그리게 하거나 나무를 그리게 하거나 사람을 그리게 함으로 해서 그 비정형성을 찾아가지고 그 아이의 성격적인 문제라든가 기질적인 문제를 찾는 그런 검사지도 대표적인 뭐예요? 정질적 또는 투사적 검사로 우리가 성격 검사로 분류한다.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한 것은 426페이지에 또 기타 우리가 정질적으로 사용하는 심리검사, 심리상담 분야에 쓰이는 검사지가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LCA. 누가 만들었죠? 기저버스. 언제쯤 사용한다고요? 상담 전체 과정에서 앞부분. 시간 한 40분 정도 걸리고, 그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대화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정보를 찾아내는 정질적 방법 중에 하나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탁탁 끊어서 말한 거 있죠? 이런 게 다 시험에 하나의 지문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427페이지 그 위에 박스 제일 밑에 보면 생애 진로 사정 하나의 구조화가 있습니다. 4개의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감정이 아니고 강점이 그 사람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장점과 장애, 요약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맞게 되어 있는데 거기만 딱 그러네요. 어떤 거냐면 제일 밑에 보세요. 그 페이지. 그 LCA 평가 단계 있죠.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그리고 요약이라고 하는 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만 보시고 한 장 또 넘기세요. 그럼 진로 사정을 어떻게 하느냐, 전형적인 하루는 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해놨는데 이거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그냥 알고 있는 이런 거다라는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차 시험 안 나오죠. 1차 시험에는 안 나오죠. 2차 시험도 잘 안 나와요. 이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1급 시험에 나와요. 1급 시험. 직업상담사 1급도 있습니다. 1급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분야에서만 순수하게 3년 이상 하고 난 다음에 보는 시험입니다. 1급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1급. 1급은 말이죠. 얼마만큼 어려우냐면 직업상담사 2급은 1년에 많이 뽑을 때는 막 3,500명까지도 뽑아요. 그런데 1급은 말이죠. 1년 동안에 4명? 5명? 그렇게 뽑아요. 응시 숫자도 적지만 어떤 경우도 있냐면 1년에 1명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합격자가.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면 아예 뽑지도 않아요. 합격 자체를 안 시켜요. 뭐 그렇게 콧대가 된지 모르지만 1급이 그렇습니다. 제가 1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랑 좀 합시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지금 현재 한 벌써 15년이 지났는데도 1급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밖에 안 될걸요? 100명 조금 더 넘으려나 어쩌려나. 제가 딸 때쯤 됐을 때가 한 30명 있었을 때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75명인가 돼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쯤은 100명 가까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큰 문제입니다. 딱 상담 케이스 하나 주고 생애 진로 사정 기법으로 상담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428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 쓰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430페이지 뒤에 나오는 요약까지 있죠. 그죠? 이걸 다 쓰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담자의 어떤 상황을 다 고려해서 그 4개의 구조에 맞춰서 다 쓰는 겁니다. 1급은 그런 시험들 나오거든요. 참고로 보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4개의 구조가 있다는 건 정도만 알면 되고요. 또 이런 그 LCA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상담학에서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게 정질적 검사지로서 직업 심리학 검사지의 한 종류다.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또 제노그램, 지급 가계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제가 상담하게 했으니까 좀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페이지, 자기 효능감 검사, 셀프 에피케시 검사지예요. 이거 뭐냐면 숫자로 보여줍니다. 숫자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얼른 보면 이게 수량적으로 나오니까 객관식 검사가 아니냐, 수량적이니까 정량적 검사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임의의 수치를 탁 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가 간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너의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데 좋다 이거지. 그런데 네가 간호사가 된다는 그 의지를 내가 좀 그 어떤 자기 효능감 측면에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답을 좀 해다오. 예를 들면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것이 10이라고 했을 때, 알파벳 10이라고 했을 때, 10이 만점이라고 했을 때, 지금 너의 준비도는, 또 너의 자기 효능감은, 너의 어떤 자신감은 몇 점 정도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준비가 좀 덜 됐으면 4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준비가 잘 된 친구는 7이나 8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말하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지극히 정질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효능감 검사는 정질적 검사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434페이지, 지급카드 분류법, 몫이라고 하는 거, 지급카드입니다. 지급카드에 대해서는 가끔 깊은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그 434페이지에 지급카드 분류법에서 제가 끄문 부분이 있습니다. 비표준화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비표준화 접근법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정질적 접근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줄자 끄세요, 여러분들. 제일 위에 비표준화 접근법, 그건 다른 말로 뭐다? 정질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홀랜드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뭐 우리나라는 60개를 갖고 합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미주리 대학에서 만든 것은 90개입니다. 각 홀랜드 육각형 모형이 나오는 각각의 유형별로 15개를 설정해 놓은 것이고, 우리나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든 것은 60개예요. 각 흥미 코드마다 10개씩 나와 있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카드와 관련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유념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 435페이지에 그 위에 박스 있죠. 그죠? 질적 진로평가다, 질적 방법이다, 이렇게 해드렸고, 홀랜드 이론을 결합했다, 한 번 더 제가 참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뭐 여러분들 카드 분류 단계를 외워야 되느냐, 역시 1차에서는 안 나오니까 가감하게 휙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알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양이 많았던 직업 심리 검사에 대해서 다 풀이했습니다. 자, 제 직업 검사 한번 딱 순간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직업 심리 검사란 무엇이냐, 개념들을 배웠죠. 그죠? 용도가 뭐냐, 기능이 뭐냐, 제한점이 뭐가 있냐, 이런 걸 배웠고, 또 직업 심리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뭐죠? 규준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검사지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해서 뭐 목적에 따른 분류와 내용에 따른 분류. 그래서 목적에 따른 것은 규준, 준거, 또 내용에 따라서는 정서, 인지검사, 또 속도검사, 파워검사, 객관식 검사, 주관식 검사, 자기보고식, 투사적 검사. 따라오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개인검사, 집단검사. 다 구분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사 종류를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각의 검사들이 있죠. 지능검사에는 뭐가 있고, 하위 척도는 뭐가 있고, 또 흥미는 어떤 검사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하위 척도가 있고, 뭐 누가 만든 게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거 여러분들 좀 챙겨줘요. 지금 처음 하시는 거니까 잘 막 왔다 갔다 막 정신이 산만하고 외울 것도 많고 하는데, 한 두 분만 싹 공부하시게 되면 저만큼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 학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박자 쉬고 파트 04 직무 분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학습 포인트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직무 분석 이후에 나오는 경력 개발, 직업 전환, 직무 스트레스, 조금 외곽 쪽에 있는 그 내용인 것처럼 보이죠. 또 사실 그래요. 2차 시험에 보면 직무 분석과 경력 개발, 직업 전환, 직무 스트레스는 2차에서는 거의 안 난다고 보셔도 돼요. 보통 이제 2차에서는 이 직업 심리 검사, 직업 심리가 한 7문제 많이 나오면 아무리 적어도 6문제 나오는데 이쪽 파트에서는 한 문제 나오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2차에서 적게 나오기 때문에 1차에서는 어떻다고요? 절반이 나옵니다. 앞부분이 지금 복잡하게 배웠죠. 그죠?
이게 10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직무 분석, 경력 개발, 직업 전환, 직무 스트레스가 양은 적은데 10문제 나와요. 1차에서 50%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국가시험에, 자격증 시험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건 개까지라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지금부터 10문제를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입니다. 용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직무 분석이 뭔지 하도 다양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직무 분석이란 그 일에 대한 어떤 수행 기준, 정도, 난이도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일에 대한 성과의 결과물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서 그 직무의 어떤 곤란도라든가 책무성을 알아보는 일련의 분석 체계다. 분석 과정이다. 이렇게 이건 조말업에 의한 개념이에요. 그렇게도 안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가 직무 분석하기 전에 용어를 하나 좀 알아야 됩니다. 과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태스크, 직위 또는 직책, 포지션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직무가 잡입니다. 잡. 그러니까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잡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분석한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잡을 아날리시스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직무가 뭐냐?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438페이지에 밑에 보면 까만 음영 처리된 부분, 직무 수행을 위한 선발이나 훈련, 과업의 배분을 위한 단위입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 분장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 업무 분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직무의 내용으로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충돌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일의 직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직무 자체가 어떤 하나의 또 자격증으로 이렇게 묶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무 개념이시고 그 다음에 잡패밀리라고 해서 직군 또 우리가 보통 직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직계라고 하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는 이 한문이 비슷비슷한 뜻이 많이 있는데 영어로 구분하시는 게 더 명쾌합니다. 태스크, 포지션, 잡패밀리 또 여기는 없지만 엘리먼트가 있어요. 엘리먼트. 그러니까 직업 요소 같은 거죠. 자금 요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잡 아날리시스만 기억하고 439페이지에 그 개념을 정리해보면 직무 분석이란 직무의 내용과 성격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 목적에 적합하게 정리하는 체계 또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느냐? 안 나오죠. 이렇게 쓰면 다 답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440페이지 저 위에 이거 시험에 또 나와요. 직무 분석은 세계 1차 대전 때부터 나온 개념이다. 이거 시험 나왔어요. 지문에.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직무 분석이라는 용어가 언제 나왔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평소에. 그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쟁하고 관련이 많아요. 직업심리검사도 전쟁하고 관련이 많아요. 전쟁하고. 아까도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업심리검사 종류 말할 때도 집단상담에 최초의 집단상담 검사진이 뭐라고요? 누가 개발했다고? 여커스? 예르커스의 뭐요? 암니? 알파. 그죠? SAT의 할아버지 되는 검사진. 이것도 군대에서 만들어졌어요. 직무 분석도 1차 대전 당시에 미 육군 인사분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군인들의 직무를 쫙 분석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군대가 무식한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곳이에요. 그죠? 제가 일방방 출신인데요. 제가 특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주 일방방에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 잘 쏘았거든요. 잘 뛰어다니고. 그다음 직무 분석의 목적입니다. 조직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업무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특히 배치, 채용, 이동, 승진 이러한 인사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특히나 직무 수행 평가입니다. 직무 평가,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직무 분석이잖아요. 이 잡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이 직무 분석은 직무 분석 그 자체로는 크게 쓰임새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제 분석 행위고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바로 직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직무 수행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이거 했고 이거 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면
이 직무평가는 각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 마치 기준 같은 거네요. 그죠? 상대적 가치를 알기 위한 그러한 평가입니다. A 업무보다 B 업무가 더 어렵다, 더 곤란하다, 이렇게 평가가 돼야지 A 담당자보다 B 담당자가 월급이 더 높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 생산직보다 경영기획실에서 막 창의적인 것을 하는 사람이 더 월급 많은 이유는 그 직무 내용이 평가해보니까 이 일이 훨씬 더 어렵더라는 거죠. 많은 학력과 많은 시간과 많은 개인의 역량이 투입되어야만 결과를 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쪽에 월급이 더 높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직무의 상대적 평가를 하기 위한 직무 평가 때문에 한다. 그 다음에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 평가.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인사고가 이런 거죠. 인사고가. 뭐 근무 평정이라고 그러나요? 근무 평정. 우리 직원, 우리 일반 직장인들을 아주 피를 말리는 건데 근무 평정. 자, 네 업무가 똑같이 둘 다 A라는 직무예요. 정해졌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이라는 직원과 을이라는 직업이 누가 더 잘했느냐? 이거 평가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뭐 MBO라고 해서 목표 관리자 같은 거 한다든가 해서 그래서 갑이 을보다 잘했으면 얘는 보너스 100% 성과급, 너는 50%.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불만이 없죠. 바로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직무 수행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직무 분석은 바로 어떤 데 목적이 있느냐? 직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 직무 수행 평가를 하기 위해서 쓰임새가 있다. 그 얘기를 440페이지 제일 밑에 441페이지 가운데 딱 있는 겁니다. 이걸 해야 임금을 정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누구보다 많이 받는다. 누가 누구보다 적게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똑같이 받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나는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데 한 달에 300만 원. 쟤는 탱달탱달 오는 것 같은데 300만 원. 누가 일하겠어요? 안 하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442페이지 직무 분석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직무 분석의 방법은 첫째, 수행 업무 중심으로 분석하는 게 있고 수행 요건으로 중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행 업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하원 체계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하느냐 뭐 이런 하나의 어떤 육하 원칙에 의한 그런 방법이고요. 수행 요건은 사람에 대한 요건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하며 기능이 뭐가 필요하며 숙련도는 어떻게 되고 사진 아래에 직무가 뭐가 있으며 전공이 뭐며 훈련과 경험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막 이런 거 있겠죠. 어느 직위를 줘야 되는가, 또 어떤 근로 조건을 줘야 되는가,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가 있는 사람이 가장 이 일에 적합한가. 이거 사람에 대한 조건들은 일반적으로 수행 요건에 대한 분석 크게 나눕니다. 그 다음 또 약간 비슷한데 과제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그래서 맥코믹이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과제 중심, 이것은 태스크 오리엔티드 잡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태스크예요. 수행해야 될 작업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사람이나 자료, 사물 이런 것 중심으로 분석을 합니다. 제가 말한 내용은 44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FJA라고 해서 기능적 직무 분석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ork Oriented Job Analysis, 작업자 중심입니다. 앞에서 말한 거라면 수행 요건적인 분석 방법이죠. 그래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유명한 KSAO, 표 보이십니까? Knowledge, Skill, Ability, Character 이런 겁니다. 그래서 KSAO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작업자 중심 분석이고요. 누가 개발했다고요? 맥코믹. 그 사람 어디 있어요? 442페이지 가운데 딱 있죠. 1976년도에 이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KSAO. 세상 없어도 외워두십시오. 1차, 2차에서 나온다면 이거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444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위에서 10번째쯤 제가 표시 하나 해서 눈꼬송이를 표시해 놨습니다. 작업자 중심적 PAQ, 파큐 뭐 욕 같아요. 그죠? 욕 같은데 이게 직무 분석 설문지라 그래서 가장 오래된 표준화된 조사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파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가장 오래된 검사지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개발했냐면 역시 맥코믹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맥코믹. 그 얘기는 또 443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파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해가지고 6개의 대범주로 되어 있다.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좀 어려워지는 2차 분위기상으로는 하나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1차보다 2차 때 좀 더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직무분석 자료입니다. 특징이에요. 이런 거는 1차에서 늘 나오는 문제죠. 약방의 감초입니다. 직무분석 자료는 최신의 정보를 반영해야 되며 사실 그대로 가공하지 않아야 된다. 로 데이터. 그 다음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돼야 된다. 이게 잘 나와요. 5번 행각편 쫙 끄세요. 별표 3개. 이게 늘 시험 문제 나오는데 직무분석은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우리 직업상담사도 지금까지 분석을 1999년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인가요? NCS 개발하면서 또 한번 했었는데 비용 많이 들입니다. 뭐 7, 8천만 원 그렇게 들거든요. 한번 할 때마다. 그러니 하나의 목적으로 그 많은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겠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여러 번 시험 나왔으니까 줄 쫙쫙 끊고 여러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을 하려면 직무 정보를 우리가 잘 받아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제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 혹시 뭐 SME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SME? 주제 관련 전문가. SME. 이거 우리가 보통 뭐 그런 거 합니다. 뭐 이렇게 온라인 같은 거 강의하고 나면 질문을 누가 하면 그거는 그 강의는 그 주제 관련자가 답변하기 좋겠다. SME한테 연락해서 답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 막 하거든요. 그 SME란 그 주제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직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PM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의 매니저, 책임자라는 뜻이고 SME는 어떤 주제, 어떤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현직자.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얻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그 현직자의 상사. 시험 문제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이것도 틀리신 분 계시더라고요. 직무 정보를 출처에 관한 내용이 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주제 관련 전문가. 2번, 현직자. 3번, 현직자의 상사. 4번, 현직자의 친구. 이거 틀려요, 이런 거? 이런 문제 나오면? 세상에. 공부 안 해도 그건 답이 나옵니다. 그 친구의 친구가 뭘 안다고, 그 직무에 대해서, 그죠? 친구일 뿐이지. 그러니까, 뭐, 동료 그러면 맞아요. 직장 동료는 맞죠. 그 친구의 같은 일을 하는 직장 동료는 맞아요. 근데 그냥 사회 친구, 그건 직무 정보의 출처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 외에 고객이라든가 훈련받은 직무 분석과 또 기존의 문은 이미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전 연구 같은 거. 저도 뭐 보통 논문 한두 편은 1년마다 늘 쓰는데 항상 논문 쓸 때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말하고 싶은데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지를 미리 좀 살펴봐야 돼요. 그죠? 똑같은 소리 할 것 같으면 내가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너무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 나는 논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좀 가늠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물을, 선행 연구를 살펴보는 것 또는 기존에 연구한 문헌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직무분석의 방법입니다. 직무분석 방법 그 옆에다가 별표 한 5개 하실래요? 왜냐면 1차도 여기서 한 서너 문제 나오고요. 늘 매 시험에. 그 다음 2차도 여기서 나옵니다. 직무분석 방법이 이 뒷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직무분석 방법은 일단 크게 3가지입니다. 최초 분석법.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2장 넘겨보세요. 2장 넘기면 449페이지 보면 비교 확인법. 찾으셨나요? 상단에.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데이컨법.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최초 확인법, 비교 확인법, 데이컨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거꾸로 설명해 볼게요. 449페이지에 바로 나오는 데이컨법은 뭐냐면 데이컨법은 일반적으로 아주 특화된 목적 갖고 하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훈련 과정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데이컨법은. 데이컨법은 이게 영어 약자거든요. 그래서 데이컨의 C가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데이컨법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Developing a Curriculum Method.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을 데이컨법에 의한 직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이런 무슨 물류관리
실무자들이 있어요. 이 실무자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래. 근데 자칫 물류 관리가 뭔지를 알아야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책자 만들어서 강의를 투입시키죠. 이럴 경우에 대입헌법에 의한 커리큘럼 분석 방법에 의해서 물류라고 하는 것을, 물류 관리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내는 방법, 대입헌법입니다. 그 위에 비교 확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현장 검증법인데, 이건 뭐냐면 비교 확인법은 자료가 너무 많아. 아까 이것처럼 뭐 사전 연구라든가 문헌 연구 한다 그랬죠. 이미 그 직업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요. 그 직업에 대한 직무 분석을 많이 해왔다라는 거, 많이 해왔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자료들만 따로 쫙 모아가지고 정말 그런가? 정말 이런 연구들의 결과처럼 직무 내용이 그러한 것을 현장에 가서 비교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 확인법을 하는 직업들은 직업이 오래됐거나 연구를 많이 했거나 그에 대한 자료가 많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시험 나옵니다. 2차에서. 그죠? 1차에서. 잠깐만 2차를 얘기하네 제가. 다음 중 비교 확인법에 의해서 적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직업이 오래된 경우, 두 번째 연구 과제물이 연구 수행을 많이 한 것, 세 번째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것, 네 번째 직업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자료가 빈약한 경우. 이러면 답이 4번이에요. 감각적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설명해 드렸고, 나머지 이제 하나가 다시 교재 445페이지, 그죠? 바로 최초 분석법입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사실 직무 분석하면 최초 분석법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겁니다. 그만큼 이게 종류도 많고 시험과 관련해서 장단점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 좀 식히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탁 정리해서 여러분들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